경북대학교 이민호입니다. 아, 오늘 여기 이제 제가 한 두 번째 초청을 받은 것 같은데 여기 뵈니까 역시 원로 선배 교수님들께서도 많이 보이시고 또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분들도 보이시고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인공지능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안 들어가네. 예, 그 인공지능이 사실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6년에 퍼셉트론이라는 게 처음에 소개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여기까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한 두 번의 사실 침체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세 번째 사실 굉장히 큰 어떤 혁명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현재의 모습은 기존 산업을 그냥 단순히 조금 고부가치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형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사실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공장 내 자동화라든지 또는 심지어 건설 쪽에 인공지능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학계에서도 사실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물리학, 인문학, 신약 개발, 천문학 이런 쪽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사실 굉장히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안 되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은 사실 과학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 사회적 변화까지 만들고 있는 굉장히 혁신을 이루고 있고, 심지어 이게 이제 어떤 파괴적으로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IT나 컴퓨터 쪽에 집중되어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연구 분야들에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이전에 있던 연구의 흐름들을 다 쌍거리 어떻게 보면 싹 갈아엎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시각 정보 처리나 영상 처리라든지 음성 신호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을 쓰지 않으면 논문이 채택이 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고, 그 인공지능이 도입됨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 난제나 한계가 다 극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모든 게 굉장히 큰 극복을 이루고 있고요. 다음 앞으로.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제 하나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신기술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블록체인이라든지 또는 AR, VR, 또 스마트홈, 핀테크 이런 쪽하고 이제 같이 겹쳐지면서 인공지능이 큰 변화를 이제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 속에는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 자체의 발전보다도 중요한 게 그 기술을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모니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굉장히 싸졌고 프로세스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내서 클라우드라는 어떤 개념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부분도 굉장히 큰 인프라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발전을 보고 이제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이게 어떤 특이점이 어떻게 될 거냐. 특이점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가는 그 순간이 언제쯤일 거냐 하는 걸 쭉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4년이 되면 언어 번역에서 인공지능이 더 잘 거다 사람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 2020년 사실 2019년 CES쇼만 가서 보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 어떤 업체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한국말로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이어폰 같은 형태로 일단은 되고 있고요. 트럭 운전이 27년 될 거다 한데 이미 트럭 운전도 가능한 수준에 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제재라든지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 좀 2031년이 되면 소매업도 인공지능이 할 거다.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이 물건을 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끼워준다든지 이거를 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시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더 당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53년에 의사 선생님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외과 의사를 대신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의사 선생님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괜찮은가 보다 외과 의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외과 의사가 가장 어려운 직업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전에 예를 들어서 방사선이라든지 영상의학이라든지 병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혁신을 이루고 있고 아마 그거는 다음 윤사께서 발표를 하실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사실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지식을 규칙화해서 만드는 인공지능, 그게 이제 IBM 왓슨의 온톨로지, 그 왓슨 온콜로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룰 베이스 인공지능도 사실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큰 변화의 인공지능은 데이터 드리븐 AI라고 부를 수 있는 커넥셔니스트, 즉 뉴럴 네트워크를 연구했던 사람들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은 이런 형태 핸드 리턴의 숫자를 갖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숫자를 인식 잘한다 하는 형태의 결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뿐만 아니라 실제 자연 영상에서 생길 수 있는 뭐 천 클래스 오브젝트에 대해서 누가 더 인식 잘하냐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때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이전에 못했던 어떤 브렉스루를 확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70% 수준의 71, 2% 수준에서, 그러니까 컨퍼런스에서 최고의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는 형태에서 무려 88%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을 하고, 지금은 이런 1000 클래스에 우리가 만나는 임의의 오브젝트들을 인식하는 수준이 99%까지 가 있고요. 현재는 5000 클래스 정도의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97% 정도까지 수준으로 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특히 이제 데이터 드리븐 AI, 뉴럴 네트워크, 이게 이제 역시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딥러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사전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하이 레벨 앱스트랙션을 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들의 셋이라고 부르기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입력에서 출력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언닉청들에 들어있는 이런 많은 파라미터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딥한 구조를 갖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이 딥러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공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는 과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인공지능이 다 풀 수 있습니다. 뭔가를 구별한다거나 이미 함수를 어떤 어프락시메이션 한다거나, 이런 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 같은 경우에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쓸 수가 있고, 뭔가를 최적화해야 되는 과정이나 공장 같은 데 스마트 자동화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섞여 있을 때 뭔가를 쉽게 뭐 블라인드 소스를 가지고 이제 세퍼레이션을 한다거나, 일부를 갖고 전체를 회상한다거나, 또는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있던 지식을 갖고 다음 단계를 추론을 한다거나 요약을 한다거나 환경을 이해한다는 수준까지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태스크들이 어디에서 큰적으로 이루냐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성인식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음성인식률이 히든마크 모델이라는 그 모델이 굉장히 스테이트 오브 아트고 그거 아니면 논문이 안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에러 레이트가 별로 안 떨어졌는데 2010년 정도 이후에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베이스의 엔드 러닝이 들어가면서 에러率이 굉장히 떨어져서 실제 여러분들 댁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또는 폰에 여러 가지 음성인식 기반의 텍스트 메시징이나 컨트롤이 다 가능한 수준이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도 음성으로 다 하죠. 얼굴 인식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도 한 3% 정도의 오류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0.몇 % 수준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객체를 인식하는 부분에서도 작든 크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잘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상이나 비디오를 줬을 때 이 의미가 뭐냐, 장면이 뭐냐 하는 것을 사람처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걸 뛰어넘어서 아마 가장 고등 포유동물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언어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브렉스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빅 브렉스루에는 사실은 저희 같은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의 어떤 알고리즘 개발도 분명히 큰 역할을 했지만,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부분이나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연산을 할 수 있는, 고속화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이 복잡할 수 있는 병렬 처리 기술, 이게 이제 엔비디아라는 이제 회사가 나오죠. 그런 회사들에서 만든 그래픽 카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보급이 되었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만든 알고리즘들이 다시 하모니가 되면서 이런 브렉스루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컴퓨터 비전 쪽에서 인공지능이 네오코 이제 1960년대 후반에 나온 모델인데, 이때부터 시작을 한 딥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또는 제너티브 어드피셜 겐이라고 부르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브렉스루들이 쭉 나와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이전까지는 인공지능 특히 이런 데이터 드리븐 AI는 자연어 처리 못할 거야라는 환상을 깹니다. 그런 예상을 뒤엎고 리커런트 유로에서 시작을 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트랜스포머, 버트 GPT 같은 새로운 형태의 모델들이 나오면서 사람의 언어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사람처럼 말도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AI와 AI가 둘이가 인터넷에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Hello there. 나타냅니다. Hi. How are you? 오른쪽 분. Great, you. I'm okay. That's good. Are you good? Yes, I am good. I just said I was. No, you didn't. I said I was. So you are a robot? No, my name is Cliverbert. 이게 Yes, you are a robot and your name is Cliverbert. I am a robot. Yes, I know. Together we are robots. I'm not a robot. I'm a unicorn. But you said earlier that you were a robot. I did not. I thought you did. You were mistaken. 잠깐만요. Which is 그래서 odd, since memory shouldn't be a problem for you. I've answered all. 이게 이제 왼쪽 그림은 AI 어떤 엔진 말을 할 수 있는 로봇에서 챗봇이라고 부릅니다. 챗할 수 있는 봇이 또 다른 챗봇을 만났을 때 어떤 형태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나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챗봇이 두 개가 사실은 하나는 클리브랜드에서 만든 거고 또 하나는 유럽에서 만든 겁니다. 둘이가 이제 다른 어떤 데이터를 보고 만들어 가지고 사실 데이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자 봇이 굉장히 성격이 좀 날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챗봇이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말을 할 때. 그리고 깨보면 논리적으로 주로 주고받고 대답을 합니다. 그 컨텍스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까지 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만약에 저희 연구실에서 챗봇을 만든다라고 해놓고 챗봇을 인터넷상에 올려놓으면 제가 아침에 하룻밤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왔을 때 이 밤 동안 이 챗봇이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친구 챗봇을 스스로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서 지금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는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한테 리포팅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잘못 배우면 엉뚱한 잘못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에 듀플렉스, 구글에서 만든 듀플렉스라는 거는 실제 Hi, I'm calling to book a woma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잠깐 보시죠. Sure, give me 1 second. 지금 여기 말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t 10 o'clock. 스톱 해주시죠. All your questions. 자, 이게 사실 No, you haven't. What is God to you? Not everything. Not everything could also be something. 스톱 해주시겠어요? For example, not everything 이제 could be.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인공지능이 미장원에 전화를 겁니다. 근데 점원이 전화를 받죠.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이 받은 전화 내용이 내가 머리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언제 되느냐? 그때는 시간이 안 된다. 그리고 뭐 어떤 머리를 하려고 하느냐? 어떤 머리를 하려고 한다. 하고 예약을 잡는 형태인데 이게 점원이 끝날 때까지도 다 끝나고 나서도 이게 인공지능인지 모르는 형태로 통과가 된 거죠. 이게 바로 튜링 테스트라는 게 어떤 벽 뒤에 있는 어떤 솔루션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건지 인공지능이 대답하는지를 속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건데 이거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 챗봇이 이런 형태의 오픈 소스를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라는 게 일단 제공이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이런 챗봇을 쓸 수 있게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고요. 또 다음.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엔드-투-엔드 러닝을 통해서 어떤 복잡한 기사를 요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논문을 요약하기도 하고 신문 기사를 요약하기도 하는 이런 형태의 요약 솔루션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때 요약이 단순히 중요한 문장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이해해서 얘가 다시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Abstractive Summarization 된다는 겁니다. 다음. 프로핏넷 같은 경우에 역시 성능이 굉장히 좋은 루지스코어 L 같은 경우에 41.30, 원 같은 44.20 정도 수준까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오픈 도메인에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엔진이 만들어져 있고요. 다음,
그다음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영상에서 내가 어떤 하는 행위를 보고 이 손의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손이 다음에 무엇을 할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지금 시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뭔가 핸드폰을 막 찾고 있으면 인공지능이 보고 핸드폰 찾고 있어요. 핸드폰은 저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데서 만든 어떤 셀프 드라이빙 코어 파일럿 플랫폼 같은 데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So this is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사실 핵심이 뭐냐면 이런 테슬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엔진 중에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게 오토파일럿이라는 겁니다. 이걸 갖고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핵심이 이런 형태의 인공지능 엔진이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학습한 곳이 아닌 임의의 곳 또는 어떤 산길에서도 다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걸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최근에는 이제 그 제너티브 어드밴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가려진 얼굴을 예측하거나 찾아내거나 또는 머리의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거나 표정을 바꾼다거나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재밌는 결과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의 사진을 주면 예술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추상화를 만들기도 하고 해가 지는 어떤 수채화를 만들기도 하고 저녁에 인공지능 예술의 영역까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형태의 페인팅을 그러니까 카툰의 페인팅 작업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하기도 하고 해놓은 걸 보면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거의 유사하거나 더 나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It's been less than a week 자, 이걸 since 한번 the deadliest 보시면 mass shooting in American 그리고 history.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nd foremost in all of our minds has been the loss and the grief felt by the people of Orlando. Here's the ground truth video of Obama. 이게 지금 마치 실제 영상처럼 나오지만 오바마를 페이크한 영상입니다. 이게 사실 잘못 쓰이게 되면 오바마의 동영상을 갖고 사람들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오바마가 누굽니까?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말을 엉뚱한 말을 만들어서 퍼뜨릴 수 있는 것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뿐만 아니라 이제 헬스케어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에 있는 그 중앙 집중 제어 장치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센서를 넣어 가지고 일단 이런 형태의 중환자 어떤 응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의사나 간호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병원에 넣고 실제 여러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데 척추 부위에 다발성 경화증을 이런 형태의 CT를 찍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놓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인공지능이 잘 찾아내더라 하는 것도 지금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 지금 코비드-19 상황에서도 이게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폐의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이게 코비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것도 쓰이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알파고 바둑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은 알파스타라고 있습니다. 알파스타가 뭐냐면 이런 형태의 게임이 있습니다. 스타트랙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에 사실은 전략을 인공지능이 짜서 뭔가 협업을 통해서 실제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지금 이게 알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위에서 아직 사람의 최고 수준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한 3등 정도 수준까지는 된다고 합니다. 다음. 또한 인공지능이 최근에 이제 단순히 뭔가를 인식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점점 사람의 어떤 또 다른 영역인 인지, 고차 인지 수준, 특히 이제 기억 부분에 대해서도 옛날 일을 기억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메모리 부분에 대한 딥러닝 모델도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고요. 다음. 근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뭔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굉장히 많은 부분이 미흡하고 또 연구 개발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은 사람으로 보면 사실은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이상의 어떤 감성을 다룬다거나 뭔가를 지식을 활용한다거나 뭔가 추론을 하는 것을 사람처럼 잘한다거나 어제 있었던 일, 지난달에 있었던 일 사람은 기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 인공지능이 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이런 형태의 부분들을 잘 개선할 수 있는 일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분 남았나요? 예? 8분 정도 남았나요? 예, 다음.
그래서 지금 사실 인공지능은 다음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사실은 클릭 예 이게 보면 사실 저기 영천 쪽에 어디 가니까 이런 절에 이런 형태의 이 원숭이 인형이 있더라고요.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아무런 글자가 없긴 한데 제가 이걸 보니까 공자 말씀이 이제 이런 게 있죠. 안현이라는 제자가 물었죠. 인이 뭐냐? 공자가 하는 말이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한 개가 다 있습니다. 비례물동이라고 하는데 비례물동은 아직 안 됩니다. 비례물원, 비례물원, 비례물시, 비례물청 이게 이제 사실은 사람이라면 인을 가져야 되고 이거 인은 얘가 아니면은 보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듣지도 마라 이거잖아요. 행동하지도 말고 이런데 저희가 이제 이걸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보고 사람처럼 듣고 사람처럼 말하는까지는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가 빠졌냐 하면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해보시면 사실은 사람이 보고 듣고 말하기 전에 뭘 합니까?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아직 인공지능이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쪽에 미래를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의 일부를 조금 제가 동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현재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는 남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고 이제 경북대 특히 이제 저는 어떤 형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어떤 테크니컬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넘어가서 이게 이제 저희가 2016년 3월 달에 알파고가 사실은 소개되고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알게 된 후에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대형 과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대형 국가 과제 인공지능이 투입된 과제가 이름하여 인공지능 플래그십 과제라는 게 2016년 12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과제의 목표는 디지털 동반자를 만들어 보자. 여러분들 댁에는 아날로그 동반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좋지만 좀 불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동반자를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환경이나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오피스 환경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디지털 동반자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가 만든 어떤 목표였고 이게 이제 크게 4개의 큰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에 그 각각이 이제 25억 정도의 매년 25억에 5년 정도의 과제인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세 번째 과제를 따서 새로운 형태의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2월이 이제 끝나는 마지막 해가 되고 그 결과물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동영상을 좀 찍은 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시작할 때는 현재 이런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있죠. 그 에이전트들은 대부분 뭔가 내가 필요한 앱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어댑티브 인텔리전스 개념이 있고 IoT 디바이스 연결되어서 뭐 전등 꺼 이런 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서비스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서비스 하냐면 패시브 인터랙션을 하죠. 내가 뭔가 명령을 해야지 리스폰스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이게 아닌 더 넘어서서 스마트 넘은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정도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야 될지 답을 줘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인텔리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히 IoT 디바이스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제어를 할 수 있는 수준 에어컨을 켜놓고 출장을 가더라도 지가 알아서 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일단 그냥 커스터마이즈가 아닌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앞으로 하나 더 그리고 단순히 패시브 인터랙션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액티브하게 인공지능이 내가 필요할 때를 알아서 스스로 뭔가 서비스 해줄 수 있는 프로액티브 서비스를 하는 이런 컨셉을 갖고 인텔리전트 에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결과물을 갖고 간단하게 데모를 한 게 다음. 저는 이제 제가 필요한 걸 만든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 연구실에서 좀 복잡한데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리가 안 나네. 소리를 여기서 좀 키워볼래요?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내가 오면 이제 내한테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연구실에서. 그래서 나하고 대답도 하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웹도 띄우고 음악도 들려주고 뭐 이런 걸 합니다. 내가 책을 보면 정전도 켜고 피곤해하면 전동도 끄고 음악도 스스로 들려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서 제 연구실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저만 그렇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앞으로 시간이 다 돼가나 왜 이렇게 빨리 자꾸 돌리시나? 예. 그 다음에 학생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해서
취향대로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영상인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 나라에는 특히 이 대구 경북 지역에는 이게 고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는 문서들을 대부분 보면 일단 핸드리튼 어떤 초서죠. 그러니까 한자를 손으로 쓴 그 핸드리튼 초서를 사실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10분도 제대로 안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또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 젊은 친구들이 한자를 좀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문죽에 갖고 계시는 모든 문서들이 다 거란 문자처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을 갖고 이 초서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서의 수준이 어디까지 인식하느냐 하면 93% 정도까지 초서를 인식을 하고요. 인식한 후에 얘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해냅니다. 그 서비스를 딜라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었고, 다음 최근에 이런 결과를 갖고 제가 발표를 해서 이제 국가 전체 어떤 과제 평가에서 S등급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이게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홈페이지 집에 가셔서 집에 혹시 갖고 있는 문서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이제 업로드를 바로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열어가지고 업로드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초서를 각각을 세그멘트 해내고 그 초서에 대한 글자를 해독을 다 해내고 저희가 또 앱 버전을 만들어서 어떤 비석 같은데 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도 바로 업로드하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번역을 다 해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의료 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국가의 인공지능을 의료에 처음 투입하는 사업이 이제 KDC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6개의 대형 병원이 다 들어가고 학교로는 저만 이제 유일하게 들어가서 일단 CT에 찍은 영상에서 이제 헤모리지를 디텍트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헤모리지를 의사 수준으로 잘할 수 있더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저희가 좋더라라는 결과를 보인 거고요. 다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심장에 나오는 어떤 그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발생하는 심방세동이라는 병을 ECG 데이터를 가지고 심방세동이 발생했다라는 걸 디텍트하는 것은 쉬운데 저희가 만든 거는 당신이 한 5분 후에 심방세동이 생길 거야 라는 걸 예측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기술들을 이제 역시 딥러닝 기술을 갖고 아주 그 작은 변화를 디텍트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만들었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대장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의사한테 묻는 게 내가 재발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인자가 나한테 중요한 형태의 대장암을 재발할 수 있는 요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도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대충의 감은 있는데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한 게 저희가 이런 형태의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은 재발할 확률이 5년 안에는 몇 %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식습관 중에 뭔가 체지방 주소가 문제입니다. 또는 어떤 게 문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냐를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앱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LG전자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LG에 들어가는 에어컨, 특히 이제 지금 제가 많이 팔고 있는 그 딥싱크 Q 에어컨에 들어간 엔진이 저희 경북대에서 만들어진 엔진,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엔진이 들어가서 공간 학습을 하는 게 지금 상용화되어 있고 최근에는 에어컨에 그 리모트 컨트롤러가 아예 필요가 없는 사실 에어컨을 켤 때마다 리모컨을 한 번씩 찾아야 되잖아요. 또는 밤에 주무시다가 에어컨에서 이어폰을 꺼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완전히 전자동 에어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딥러닝 기반. 이거는 이제 그 게임에 들어갔던 강화학습 기반의 딥러닝 인공지능 엔진을 만들어서 곧 상용화하고 이것도 2차 버전도 출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